예, 계속 이제 계속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계속 초대해가면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거 저희가 잠깐 리뷰하고 있었는데요. 성경이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전해진 성경이 여러분도 이제 그 강의 노트 보시면 이제 나와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을 제일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교라는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올바른 모습은 아니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상대방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서 성경을 전해주게 되어 있는데 선교의 기본 원리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는 선교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영어 성경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조선 땅에 왔던 배가 있는데 그 배가 군함이에요. 군함. 군함 뭔지 아시죠? 네, 군대를 싣고 와서 그러니까 전쟁으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배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던 그 선장이 자기가 보고 있던 성경책을 그냥 전해준 것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성경이 전해졌다는 의미는 있지만 이제 제대로 된 선교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려면 자기들이 보고 있는 성경을 그냥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로 그것을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선에서는 그 당시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두 가지라 그랬죠. 중국어하고 한글, 그러니까 한문하고 한글로 된 성경이 이제 곧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계획 없이 온 사람들도 있었고, 뭐 군함을 타고 왔다가 우연히 성경을 전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이제 귀칠라프라는 선교사가 오고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귀칠라프라는 선교사는 말 그대로 선교사의 모습을 좀 갖추고 선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고 그리고 본인이 한반도를 가기를 원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온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꼭 한반도에 가야 되겠다. 조선 땅에 가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조선 땅을 밟았던 그런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독일인 귀칠라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아마 귀칠라프 선교사는 이제 본인이 그렇게 계획한 건 아니지만 조선의 형편에 의해서 2주밖에 머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한다면 단기 선교죠, 단기.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은 굉장히 길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뭐 학교도 나왔어야 되고 또 뭐 의사의 경우에는 그 환자 치료하고 이랬으니까 또 의학도 배웠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학도 배우고 의학도 배우고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본인이 선교사로서 준비했겠지만 실제로 사용된 것은 2주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많이 준비해서 많이 쓰임 받는 것 같지만 쓰시는 분은 누구예요? 쓰시는 분은 자기가 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에 어떻게 보내겠다.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게 하겠다.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주만 쓰시겠다 그러면 2주만 쓰시는 거고요. 또 다른 선교사들 뒤에 나오지만 뭐 5년을 쓰겠다, 10년을 쓰겠다, 아니면 더 30년을 쓰겠다. 이것은 그 쓰시고자 하는 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선교사가 본인이 마음 먹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자기가 마음 먹었던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토마스라는 선교사를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라는 데는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성서를 출판하는 출판사 같은 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출판을 했으니까 책을 만들었으니까 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이제 다 보급을 해야 되겠죠. 그죠? 디스트리뷰스를 해야 되겠죠. 그 디스트리뷰스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토마스 선교사 같은 권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렸죠. 권사가 아니고 권서. 그러니까 책을 권하는 사람. 그런데 책을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책값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책을 돈을 받고 그 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게 무슨 책이다. 그러니까 얼마를 내라. 그래서 돈이나 뭐 곡물이나
물건을 받고 이렇게 책을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권서였는데 한국 땅에 들어온 권서, 외국인으로서 들어온 권서 중에 최초의 인물이 토마스였다. 그러면 권서가 한국 사람들도 있었겠죠? 한국 사람들. 외국인들이 책을 들고 오는 것은 한국 사람이 들고 오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과정이 복잡하고 불편했어요. 그리고 또 위험했고, 조선이 쇄국 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에 외국하고 트레이드를 전혀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성경 보따리를 짊어지고 가서 조선인에게 성경을 권하고 팔고 선전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얼굴이 똑같은 조선 사람, 그 중에서도 중국과 한반도를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 상인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아는 인물이 두 인물이 있었는데, 이응찬, 서상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존 로스 선교사를 도와서 성경을 출판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고요. 그리고 또 한반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도 이 권서들이 굉장한 역할을 했다. 여기까지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 같습니다. 대충은 기억나시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조선과 기독교의 만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이수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2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올해가 2022년이니까 한 140년 정도 전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조선에서 이제 이모군란이라는 이제 난리가 발생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군란이라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난리를 벌였다라는 뜻이에요. 군인들이. 그러면 군인들이 왜 난리를 벌였을까? 군인들이 예전부터 이제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시면 포졸이라고 생각나세요? 포졸? 네, 머리에 이제 뭐 이렇게 띠 있는 모자 하나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까만색, 하얀색 옷 입고 그다음에 창 들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이제 군인들이 1882년이 되니까 나라에서 이 사람들을 다 이제 해고를 시킨 다음에요. 다 이제 레이오프를 시킨 다음에 일본식 군대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을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게 하면은 제일 민감한 게 뭐냐면 그동안 돈을 제대로 받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민감한 주제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왕은 누구였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종이라는 왕이었어요. 고종. 그러니까 조선이 맨 끝나는 그 맨 끄트머리에 있는 두 왕이 있다 그랬죠. 고종 그리고 고종의 아들 순종. 네, 이렇게 있는데 이 당시에 왕이 고종이었고요. 고종의 아내가 있었는데 고종의 아내 이름이 누구였냐면 민자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민자영. 네, 뭐 안 외우셔도 돼요. 그런데 이 민씨 집안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왕비가 같은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세력이 이제 막 집중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민자영이라는 이 왕비는 이제 우리가 명성황후라고도 알고 있죠. 고종이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나니까 자기 아내를 명성황후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이 당시 고종 왕이 옛날 군대들을 다 해고시킨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월급이 딱 13개월어치 월급이 밀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새로운 군대도 만들려면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고종 왕 옆에 있던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 월급을 쌀로 줍시다. 그 대신 쌀을 갖다가 쌀 반 섞고 나머지를 모래를 반 섞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쌀가마니에다 담아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고 갈 때는 지고 갔다가 이제 가보니까 열어보니까 어때요? 이제 못 먹는 쌀이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너도나도 다 이제 막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다가 그 옛날 군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저 왕궁으로 쳐들어가서 난리 한번 일으키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자기들을 그렇게 대우했다고 해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조직적으로 왕궁에 들어가서 따지기가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왕궁에는 또 새로운 군대가 또 자리 잡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이제 직장 그만두면서 이제 뭐 창이나 칼이나 이런 건 다 반납하고 왔을 거고, 집에서 가져가는 걸 해봐야 뭐 가지고 왔을 것 같으세요? 뭐 낫이나 뭐 무슨 뭐 곡괭이나 뭐 이런 거 들고 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군인의 모습으로 몰려간 게 아닌데, 이게 임오군란이라고 이렇게 크게 사건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왕의 아버지가 그 배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을 잘 조정해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운다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에요. 흥선대원군.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현재 왕으로 있는 그 왕의 친아버지가 군인들을 배후에서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야, 니들이 왕궁에 가서 한번 난리 한번 일으켜봐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고종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왕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성인도 훨씬 지나서 이제 왕이 됐거든요. 22살에 자기가 직접 다스리고, 22살 이전에는 아버지가 1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10년 동안 왕의 역할을 대신하다 보니까 이제 권력에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왕이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 아내 왕비하고 같이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그 권력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옛날 군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제 난리를 한번 일으키면 내가 뒤에서 다 알아서 할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왕궁으로 막 쳐들어가니까, 왕궁에서 이제 쳐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목표를 정하고 간 거예요. 자기들이 물론 이제 불만이 많긴 한데 왕을 직접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왕을 뭐 어떻게 하면 나중에 왕을 누구를 세우면 또 일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타겟을 누구로 하고 가냐면 왕비를 죽이자, 이렇게 간 거예요. 왕은 뭐 같이 괘씸하지만 왕이니까 어쩔 수 없고, 왕비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민 패밀리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왕궁으로 너도나도 가서 이제 막 왕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왕비 쪽 사람들하고 좀 친분이 있었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수정. 여자 이름 같은데 남자예요. 남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명성황후를 이제 궁궐 밖으로 피신을 시키는데, 이제 역사 이야기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이제 농부로 변장을 해가지고, 농부들이 이렇게 거름 주는 이렇게 통 있잖아요. 통하고 지게 있잖아요. 그걸 들고 궁궐에 들어가서 왕비를 피신시켜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비가 어디에 숨겨져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네,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거름통에 숨겨져서 바깥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어쨌든 살았잖아요. 왕비를 찾고 있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엔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궁궐 밖으로 안전하게 이제 피신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민자영이라는 그 왕비가 이제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서 결국 이제 청나라 군대가 이 이모군란 일으켰던 군인들을 다 이제 제압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은 물론 이제 외국의 힘을 빌려서 나라 안에서 벌어진 이제 난리를 좀 정리하고 좀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수정 개인으로 본다면 왕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특히 고종이 자기 아내를 살린 이 이수정한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가 뭐 있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뭐를 이야기했냐면, 그때 이제 해외여행을 한번 갔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해외라 그래봐야 뭐 먼 나라 아니고요. 일본에 자기가 사신단에 포함돼서 일본 구경을 한번 하고 싶다. 일본에 가서 좀 새로운 문물을 좀 배우고 조선에 돌아와서 좋은 일에 좀 쓰고 싶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당연히 들어줬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쓰기는 일본 유학의 기회를 얻었다 그랬는데요. 사실은
그 민자영을 피난시킬 때, 대피시킬 때 나이가 벌써 40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평균 수명 생각하면 뭐 한 45세, 50세 뭐 이 정도 되는데 나이가 40이 됐으니까 뭐 유학을 간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일본에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점점 나라가 부강해지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건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이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넘어갈 무렵에 이미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건의 순서가 그렇게 돼야지만 이수정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넘어갔는데 뭐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 굳이 종교를 바꿀 이유가 없는데 대대로 이제 유학을 믿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일본에 가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그냥 개종만 한 게 아니라 이수정이 이제 일본인 목사를 찾아가 가지고 자기를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까지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인 목사를 만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했죠? 또 세례 받았죠?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아, 내가 이렇게 믿어보니까 이 좋은 복음을 내가 지금 떠나온 내 조국, 조선의 사람들에게도 빨리 전해줄 방법이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가봐야 지금 뭐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했냐면 일본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복음을 누구한테 받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에 들어와 있던 미국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이 결국은 1883년에요. 1년 뒤죠. 조선의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해요. 예, 그러니까 이 인물이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사실 잘 다뤄지지가 않아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에요. 요청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요청했다라는 것이 미국 본토에 있는 뭐 기독교 주간지, 위클리 뭐 매거진이나 무슨 선교 잡지 이런 데 다 실린 거예요. 이수정. 그런데 이수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 사람 앞에다가 수식을 했냐면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거기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 9절 써놨는데 여러분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아시아에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바닷가 끝까지 갔던 바울인데 끝난 거 아니에요? 대륙의 끝이니까 이제 거기까지 하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바울의 꿈에 누가 나타나냐면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알고 있는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우리가 가본 적도 없는 그 조선 땅에 어떤 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뜻으로 조선의 마게도니아인 이수정이라고 이렇게 그 아티클의 제목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니까 이 이수정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고,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지금 기독교인이 거의 없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미국 사람들은 아, 조선에도 이제 기독교인이 나왔구나, 세례받은 사람이 나왔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세례받은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 땅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라고 하니까 그 요청을 거절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는데 자기들이 그냥 아, 우린 지금 힘들어서 못 가. 이렇게 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장로교, 뭐 침례교, 감리교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데가 북장로교회 선교부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왜 장로교회가 더 메이저가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만약에 침례교가 먼저 움직였더라면 침례교 선교부에서 누군가를 먼저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움직인 데가 어디냐면 북장로교회 선교부입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북장로교회 선교부에서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를 임명하고 조선에 파송하는 일까지 이수정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될 게 언더우드라는 사람 한번 그 연도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연도를 봐주시면 1859년생이죠. 네, 1859년. 그런데 임명받고 한국에 온 게 그 네 번째 줄에 보면 188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언더우드 선교사 26살 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조선이라는 땅으로 선교사의 길을 떠난 거예요. 그렇죠? 26살. 그러니까 이 사람이 26살 이전에 벌써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26살에 떠났는데 26살에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부터 미국 안에서는 해외 선교를 준비하는 이런 선교사들이 여기저기서 다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서요. 가족들하고 미국으로 이주해온 그런 가족이에요. 자, 그런데 1884년 7월에 임명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들어온 거는 왜 85년이냐면 84년에 또 한국에서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때쯤 되면 이제 나라가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해마다 난리, 전쟁, 무슨 무슨 군인들이 난리를 부리지 않으면 뭐 쿠데타가 벌어지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사건 사고가 많을 때 복음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성대에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어지럽고 나라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같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 이제 집중적으로 한국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건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조선에서 갑신정변이라는 우리 한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매 시간 어렵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건이 나오는지 이제 앞에 두 글자는 그 해당 연도 1884년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갑신년이기 때문에 갑신 이렇게 하고요. 뒤에는 이제 정변이니까 이게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쿠데타예요. 쿠데타. 왕이 있는데 그 왕이나 정부를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런데 이때는 이제 왕까지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우리가 좀 정부의 형태를 바꿔보자. 조선은 그때까지 정부의 형태가 뭐였어요? 조선은 그때까지 정부의 형태가 어떤 형태였냐면 뭐 이조 판서, 뭐 병조 판서, 뭐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서 다스리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정치 형태는 어때요?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대표, 그러니까 백성들의 대표를 국회로 보내서 국회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게 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대로는 안 된다. 서양은 이미 변해가고 있고 일본까지도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큰일 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 정권을 잡고 있던 그 민 패밀리를 이제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그 시도가 바로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옥균, 서재필 뭐 이런 사람이에요. 아, 서재필 얘기를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 그 페이퍼에는 이제 쓰지 않았는데 그냥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아까 그 명성황후가 궁궐 밖으로 이렇게 피신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궁궐 밖에서 이제 명성황후가 무슨 일을 했냐면 청나라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군인들이 난리를 일으켰으니까 니네가 좀 도와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청나라로서는 노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은 그 군대를 제압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다가 이 군대를 제압하는 일을 핑계 대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한양까지 쭉 밀고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게 하고 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다 진압을 하고 이제 명성황후가 궁궐로 돌아와가지고 고종이 자기 아내가 돌아온 기념으로 그동안 치르지 않던 과거 시험을 한번 치러요. 과거 시험을. 과거 뭔지 아시죠? 과거. 지나간 시간 과거 말고요. 한국에서 보는 그 시험. 한국에서 보는 시험인데 이렇게 뭐 글을 잘 쓰냐 이런 거 시험 보기도 하고 아니면 칼을 잘 쓰냐 이런 걸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문과, 무과 이렇게 나눠서 이제 시험을 보는 국가 시험이에요. 과거라는 제도가. 그런데 한동안 하지 않다가 자기 아내가 돌아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때 과거 시험을 치러가지고요. 2명의 장원급제가 나오는데 그 장원급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한 명은 서재필이고요. 한 명은 이완용이에요. 두 사람 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한 사람은 지금 갑신정변 이렇게 주도해가지고 새로운 정치 형태를 만들어서 조선을 어떻게든 세계 속에서 좀 버틸 수 있게 만들자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급제를 한 거고요. 또 한 사람은 나중에 일본에게 붙어서 나라를 팔고 나라는 팔렸지만 우리 집안은 건재하다라는 그 이완용이라는 인물이 이때 과거를 치르지 않았다면 어쩌면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과거가 치러지고 그 시험에 합격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은 서재필, 한 사람은 이완용. 예,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언더우드가 임명을 받았지만은 조선에 못 들어오고요. 조선에 못 들어와서 어디로 갔냐면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일본에 누가 있어요? 82년부터 83년 그 사이에 일본에 넘어가서 개신교로 개종하고 세례받고 우리나라에 좀 선교사 좀 보내주시라고 요청했던 이수정이라는 인물이 일본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일본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언더우드 선교사한테 조선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쳐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많이도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어 배우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던 외국어 한 20살 넘어가지고 배우려면 얼마 정도 배우면 이렇게 유창하게 되던가요? 유창하게 안 되죠.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선교사들은요, 짧으면 3달, 네, 짧으면 3달, 길면 5달. 요 정도만에 한국어 다 습득하고 조선으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다급하고 이게 진짜 심각한, 내가 조선의 말 못 배우면은 나는 선교사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배운 거예요. 이수정도 또 그렇게 가르쳤고요. 이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가야 우리 백성들이 산다. 이 마음으로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1시간 이렇게 배워서 언어가 되겠어요? 이 사람하고 그냥 같이 자고 같이 깨고 일어나서 밥 먹고 하루 종일 그냥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배우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1885년 그 다음 해 4월에 부활주일 아침에 인천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의미 있는 날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부활절에 들어가기 원해서 미리 몇 주 전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일본에서 배를 타고. 예, 그 당시에는 이렇게 시간을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뭐 당일에 출발해서 당일에 오고 이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미국에서 일본까지 배로 오는 데는 40일에서 한 50일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40일이면 40일이고 50일이면 50일인데 조금 길 잘못 들면 열흘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한국에 오는 것도 예를 들면 뭐 일주일 만에 오는데 어쨌든 언더우드를 태운 배가 1885년 4월 부활주일에 조선에 입국하게 됩니다. 자,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울 때여서 선교사에게 선교할 수 있는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선교는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를 가냐면 제중원이라는 데를 가요. 제중원. 뭐 드라마에도 가끔 나오기도 하는 장소인데요. 제가 거기 이제 설명을 붙여놨는데 최초의 서양식 병원입니다. 이 다음에 소개하려고 하는 알렌 선교사를 위해서 고종이 세워준 병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병원 역할도 하지만 그 병원에서
또 영어도 가리키고 수학도 가리키고 하는 그런 교육기관의 역할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재중원이 이제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그런 병원입니다. 거기 이제 그 영어 수학 가리키는 교사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머물러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나가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재중원 교사로 무급으로 돈을 받지 않고 이제 취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 여행이에요. 이제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조선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선교가 금지되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행을 하더라도 재중원 교사 신분으로 여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선교사로서는 여행할 수 없는 시기였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이 사람이 세운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다. 경신중학교, 고등학교, 경신중고 다 이렇게 미션 스쿨들이죠. 그리고 연세대학교 이렇게 이제 학교를 이 사람이 세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세문안교회가 또 1887년에 설립하는데도 함께 했습니다. 누구랑 함께 했을까요? 우리 한국인 권서 중에 한 명인 서상륜이라는 분하고 같이 세문안교회를 세우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함께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언더우드가 이 선교사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조선 민중과 함께했던 선교사. 그러니까 늘 여행을 통해서 조선 사람들하고 만나기를 원했고요. 그러니까 재중원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뭐 한양뿐만 아니고 저 지방까지도 시간 나는 대로 다 들려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한국의 어려운 실정들을 파악하고 하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선교사, 그게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를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하는 선교사 중에 하나인데 잘못 기억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장로교에서 최초로 임명한 선교사로 언더우드를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최초의 선교사는 아니고요. 최초의 선교사는 좀 덜 알려져 있는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 또 선교사의 아내, 헤론 부부가 최초로 임명받은 선교사예요. 자, 헤론 부부는요, 언더우드보다 한 살이 많아요. 한 살. 네, 한 살이 많은데, 이 사람이 이제 27살 때 이제 한국에 임명을 받게 되죠. 임명을 받게 되고요. 이 사람 역시도 이제 일본을 거쳐가지고, 일본에 거치니까 또 누구 만났겠어요? 누구? 그렇죠. 이수정 씨를 만나가지고 또 한글을 몇 달 동안 집중적으로 밤낮 없이 배우고 그래가지고 1885년에 이 사람은 6월에 들어와요. 아까 그 언더우드는 임명은 뒤늦게 받았지만 4월 부활주일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6월에 들어옵니다. 6월에 들어와서 이제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선교사, 이제 헤론 선교사가 되겠는데요. 헤론 선교사가 이제 기억할 만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1890년에 사망을 해요. 1890년이면 몇 살이죠, 이 사람이? 27에 들어왔으니까 32살밖에 안 됐어요. 32살의 젊은 나이로 조선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역사에 보니까 배탈로 사망을 했어요. 배탈. 예, 그전에는 이제 뭐 그런 뭐 콜레라니 뭐 배탈 뭐 이런 이질이라 그러죠. 어려운 말로는. 예, 그런 거에 걸리면은 뭐 방법이 없죠. 이게 이제 자기네 나라에선 걸리지 않는데 외국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걸리는 병이라고 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론이라는 사람이 고종의 주치의 역할을 했던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론이 죽은 다음에 고종이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죽으면 다 이렇게 조선 땅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 당시에 조선의 법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고종이 그 법을 깨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 헤론 선교사 때문에 그래요. 이 헤론 선교사가 죽으니까 이 헤론 선교사를 양화진에 묻어도 좋다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화진 가면 지금 그 100주년 기념교회 있잖아요. 선교사 묘역 있고 거기에 제일 첫 번째로 묻혔던 선교사가 바로
존 헤론 고종의 주치의로 활약했고, 그리고 북장로교회에서 가장 먼저 임명을 받았던 선교사와 그 선교사의 아내, 그 부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장로교회가 이렇게 먼저 움직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는 장로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많이 있었잖아요. 뭐 회중교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움직인 교단이 있었는데요. 그 교단이 바로 미국 북감리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북감리교회에서 감리교 선교사를 이제 파송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파송을 받은 선교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는 아내의 이름이 이제 엘라라는 선교사가 있었고요. 또 아까 앞에서 다루었던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조선에 입국했어요. 자, 입국을 했다가 이때 또 임신한 아내가 선교지로 같이 출발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애는 낳아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한국 땅에 와서 이제 머무를 데는 없고,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가겠어요? 일본으로 가서요. 일본으로 가면 당연히 누구 만나겠어요? 예, 그 한국어 교사, 조선어 학당 이수정 씨 만나가지고 또 몇 달 동안 열심히, 아내는 이제 산후조리하고 남편은 한국어 열심히 배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1885년 7월에 재입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언더우드 4월, 헤론 6월, 아펜젤러 7월 이렇게 재입국을 해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나이가 좀 이렇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아펜젤러 선교사 역시 들어올 때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27살. 참 젊은 나이죠. 네, 그러니까 20대 초반, 10대 후반에 이미 준비하고 20대 중 후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 조선으로 향했던 선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감리교회에서 목표를 딱 정하고 온 게 뭐냐면, 나는 한국 사람들을 교육 사업으로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교육이니까 뭐 학교 세우는 일을 하겠다는 뜻이죠. 물론 자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 교사들을 양성하고 학교를 세우고, 자, 이렇게 목표로 선교를 하면서 배제학당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그런데 배제학당이 나중에 이제 뭐 배제중고, 그다음에 배제대학교까지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그 배제학당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자신이 계획했던 그런 교육 선교를 계속 해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회도 설립했는데요. 아까 세문안교회 1887년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감리교 교회도 1887년이죠. 예, 정동제일교회. 그러니까 정동제일교회는 정동제일감리교회가 되겠죠. 감리교 선교사가 세웠으니까요. 네, 감리교회. 네. 정동제일교회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은 그 이문세라는 가수가 노래했던 광화문 연가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거기에 정동제일교회에 대해서 좀 잠깐 나옵니다. 네. 아,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로. 진짜로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정동제일교회에 대한 잠깐 한 줄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자기가 담임 목사가 돼요. 일대 담임 목사. 일대 담임 목사가 이제 되고요. 그런데 이제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 1902년이니까 이게 불과 44살 때잖아요. 그죠? 44살 때인데 이제 목포로 가야 되니까 이제 인천에서 배를 탔겠죠? 인천에서 이제 저쪽 전라남도 목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배가 침몰해 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같이 탔던 조선인 여학생을 자기가 구하려다가 그 조선인 여학생도 죽고 자기도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역시 선교사답게 마지막까지 조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던 그런 선교사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는 이제 그렇게 좀 좋은 이미지들이 많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기억나실 만한 사건들이 많은데, 제가 알렌 선교사를 세 번째에 놓은 이유는 알렌 선교사는 좀 그 평가가 약간 달라요. 똑같은 선교사지만 어떻게 다른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렌 선교사는 일단 위에 있는 선교사하고 다른 게 1858년부터 1932년, 그러니까 그 나이도 끝까지 그냥 수명대로 다 살다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1932년도에 돌아가실 때에는 이미 이제 일제 강점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1910년 이후 해방이 1945년까지 됐으니까 10년부터 45년까지 36년 동안은 일제 강점기라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선교사들을 점점점 핑계를 대가면서 해외로 내쫓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렌 선교사가 1932년에 돌아가셨을 때는 조선 땅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땅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훨씬 이전에 이미 선교사로서의 활동은 이제 끝마친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들어오게 된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미국 공사관의 서기로 들어왔어요. 서기관. 미국 공사관에 직원으로 들어왔고요. 동시에 미국 북장로 교회에서는 알렌을 의료 선교사로 그렇게 파송을 해줬어요. 자, 그래가지고 1884년 9월에 입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로요, 직업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직업을 찾은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신분을 받아가지고 온 선교사는 알렌이 최초예요. 이해가 가시죠? 앞에 있는 선교사들하고 좀 달라요. 앞에 있는 선교사들은 조선에 와서 자기가 어떻게 머무를 수 있을까를 찾아서 그 방법을 해결했던 선교사라면 알렌 같은 경우는 오기 전부터 이미 조선 정부의 허락을 받고 조선 땅에 머물러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은 후에 들어왔던 선교사. 그러니까 최초의 한반도 주재 선교사. 조금 어렵죠, 말이? 네, 주재가 이제 제가 설명했던 그런 뜻입니다. 네, 그 나라에 이제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로는 최초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의사니까 마이애미 의대에서 이제 의학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미국 공사관에서 이 사람도 역시 급여 없이, 그러니까 페이 받지 않고 그냥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주목받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그 위에 있었던 김옥균, 서재필 등이 주도했던 갑신정변 때 사람들이 이제 구테타를 일으키면서 이제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 항상 뭐냐면 왕을 끌어내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부담돼요. 그러니까 왕 말고 왕비의 그 패밀리들, 하여튼 저기 라스트 네임이 민 씨다 그러면 무조건 일단 죽였어요. 자, 그렇게 이제 막 죽이다 보니까 누가 이제 피해를 봤냐면 민영익이라는 그 왕비의 조카가 있었어요. 민영익. 민영익이라는 조카가 이제 칼을 맞아가지고 거의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를 이 사람이 이제 수술을 해줘요. 그 당시에 이제 조선에서는 외과 수술이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찢어져도 뭐 이렇게 좀 뭐 칭칭 묶고 아니면은 뭐 약초 좀 찧어가지고 바르고 붙이고 뭐 이런 정도인데 이 사람은 이제 서양 의사기 때문에 이제 그 서양 의술 외과 수술이죠. 수술 이제 칼하고 이제 그 실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을 이제 집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수술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술하는 것은 이제 본 적이 없었을 텐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죽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 이 외과 수술을 받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왕비의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고종하고 왕비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살렸으니까 의사한테 지난번에 이제 이수정도 그랬잖아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외국 여행, 일본 여행 한번 갔다 오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의사인데 거기다가 지금 샐러리도 못 받고 의사 중에서도 제일 저 꼬붕 의사인데 이제 뭐가 갖고 싶었겠어요? 병원이 갖고 싶었겠죠. 병원 하나만 지어주시면 제가 환자들 잘 돌보겠습니다. 이러니까 병원을 하나를 지어줘요. 그 병원이 뭐였어요? 아까 제중원이라는 병원이에요. 자, 제중원이라는 병원은 이제 처음에는 광해원이라고 불리다가 한두 달 지나서 이제 제중원이라고 다시 이름을 고쳐가지고 여기를 이제 그 알렌에게 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제공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뒷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아까 언더우드에 대한 평가처럼 알렌에 대한 역사의 평가가 한 줄 평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선의 이권들이
외세에 빼앗기도록 안내했던 정치적인 인물. 자, 요 한 문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조선에서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조선 사람들이 못 챙기고 다 조선 밖에 있는 나라들이 가져가도록 여기 이게 있습니다. 저기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해줬던 인물이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런 평가 받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사에게는 참 내려지기 이상한 그런 평가를 알렌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자, 우선 1897년에 연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차, 여러분 전차 뭔지 아시죠? 옛날에 이제 땅 위에서 이렇게 전기로 가는 전차 전등 설치권을 미국에 넘겼어요. 그러니까 전차 전등은 누구만 설치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설치하면서도 한반도에 설치하는 전차 전등은 미국만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왕의 조카를 살렸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 점점 이제 신임을 더 했는데 이 사람이 점점 이제 그 파워에 취해가지고 엉뚱한 일들을 점점 많이 이제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2년 전에 1895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평안북도 운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평안북도에 저 북쪽입니다. 북한 쪽에 있는 그 운산에 있는 금광, 금을 캘 수 있는 그 금광의 채굴권을 또 미국인 사업가에게 넘겨요. 그러니까 땅도 조선 땅이고 땅에 파묻혀 있는 금도 조선 금인데 그거를 파서 팔고 이득을 남기고 하는 것을 미국인 사업가가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미국이 이때부터 1895년부터 40년 동안에 5,600만 달러의 수익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5,600만 달러라 그러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제가 감이 조금 오게 해드리면 요 몇 년 전에 1867년에요. 미국이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구입을 했어요. 처음에 그 구입을 할 때 그 장관을 다 멍청이라 그랬어요. 뭐 니네 집 냉장고 쓰려고 알래스카 사냐 막 이렇게 약 올릴 정도로 그때 당시에 미국 그 장관 그 계약을 체결했던 장관을 막 뭐라 그랬는데 그 뒤에 알래스카 땅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시잖아요. 얼마나 미국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고 경제적인 결과를 줬는지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땅을 살 때 썼던 돈이 72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조선 땅보다 한 10배는 큰 알래스카 땅을 720만 불에 샀는데 조선 안에 있는 금을 캐다 팔아서 5,600만 불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파낸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산을 다 그냥 긁어서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요 역할을 누가 했냐면 알렌 선교사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은 그 당시에 기술이 없어서 파지를 못해요. 깊이 있는 걸.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 맡긴 건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미국은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좋아해서 조선 땅에 이제 처음부터 있을 때부터 광산이 어디에 있나. 그러니까 광산이 주로 이쪽 서해안 쪽에는 광산이랄 게 없죠. 광산이 주로 어디 있어요? 조선 땅에는 동해안, 그죠? 동해안 쪽에 쭉 있고 또 저 북쪽으로, 그죠? 평안도, 함경도 뭐 이런데 광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산이 조선 땅에 어디에 위치해 있고 거기 가면은 뭐 얼마 정도 팔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조선 황실의 채굴권을 미국인 회사에 넘기라고 요청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고종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제 너무 이제 해먹다 너무 해먹는 것 같으니까 고종이 이제 요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또 이제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 중에서도 일본, 그러니까 조선에 들어오려고 하는 일본에게 96년도에 경인철도 부설권, 그러니까 경인철도라는 거는 이제 서울하고 인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철도를 세울 수 있는 권리를 일본의 경인철도 합자회사에게 팔아버렸어요. 처음엔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그것을 너무 원하는, 그러니까 일본은 철도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배로 인천까지 와서 거기서 군대가 서울로 오려면 철도가 있으면 금방 오잖아요. 걸어서 오려면 한참 걸려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로
일본은 원하고 있었고 또 그 원하는 바를 알렌 선교사가 일본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1902년에 와서 우리가 이제 1900년대에도 나중에 좀 다루게 될 텐데요. 하와이 이민자가 맨 처음 넘어간 해가 1902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 년 됐어요? 이민 한국 사람이 하와이 이민이 벌써 120년이 된 거네요. 그렇죠? 아닌가요? 100. 그렇죠? 120년. 2022년이니까요. 네, 1902년부터 지금까지니까. 120년 전에 하와이에 이제 그 사탕수수 노동자들을 모집하는 일을 알렌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탕수수 농장 관리자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나중에 그 편지가 공개돼가지고 그 내용이 이제 밝혀졌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조선인들은 오랜 복종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지배하기가 쉽다라고 그 관리자에게 편지했다는 게 이제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선교사의 모습으로 왔지만 실제로는 조선 사람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태어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자기에게 뭔가 큰 이익을,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만한 사람들에게 그 이익을 연결해 주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알렌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10년에 이제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되는데요. 1910년 이후에도 이 사람이 친일파 세력들을 간접적으로 후원하면서 다른 선교사들은 저항하다가 쫓겨나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쫓겨나지 않다가 은퇴 후에 이제 미국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알렌 선교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 선교사로 기억하기 좀 부끄러운 이름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선교사도 아닐 수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역사는 뭐 그 역사에 대한 기록은 이제 저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명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미국 북감리교회에서 스크랜턴이라는 선교사 한 명을 파송을 해요. 자, 그런데 아까 감리교회에서 누가 왔죠? 아펜젤러라는 선교사가 왔죠. 자, 그런데 아펜젤러는 우리가 좀 익숙해요. 이름이. 근데 스크랜턴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좀 기억에 좀 가물가물하시죠? 그 이유가 이제 스크랜턴이 어떻게 활동했는지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아펜젤러하고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가요. 자, 역시 파송은 아펜젤러처럼 미국 북감리교회의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역시 의사로 의료 사업을 목표로 이제 조선에 입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뉴욕 의과대학에서 이제 의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어머니 역시도 선교사로 오는데 어머니가 이제 당연히 이제 라스트 네임이 스크랜턴이니까 어머니도 스크랜턴일 거 아니에요. 그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조선 최초의 외국인 여성 선교사. 자, 지금까지는 뭐 누가 순교한 사람도 남자고, 그 다음에 최초로 뭐 선교에 파송받아서 온 귀칠라프도 남자고, 언더우드, 알렌 뭐 다 남자였잖아요. 아펜젤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1885년에 들어왔던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인물이 조선의 최초로 외국인으로서 여성 선교사로서 파송받아서 온 선교사다. 근데 어머니하고 같이 조선 땅을 밟았다.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85년 5월에요. 아까 4월에 이제 언더우드가 제일 먼저 부활주일에 들어왔고요. 5월에 이제 스크랜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월에 조선에 도착을 해서 이미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제중원에 이제 잠깐 들어간 거예요. 잠깐 들어가니까 누가 있어요? 거기에 알렌이 있겠죠, 알렌. 물론 언더우드도 영어 수학 가리키는 사람으로 있었지만 이 사람은 의사니까 같은 의사인 알렌하고 시간을 많이 보낼 수밖에 없겠죠? 딱 보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중원에는 잠깐 있다가 자기가 나름대로 병원 하나를 새로 세워요. 그러니까 사실 병원으로 따지면 제중원에 있는 게 편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왕이 세워준 데고 자기 혼자 조선 땅에서 새로 병원을 세우는 일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하나 짓고서 나중에 이 병원의 이름은 국왕이 또 내려줘요. 예, 이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돌보고
돈을 받지 않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하니까 국왕이 또 그걸 또 이쁘게 봐서 시병원이라는 것을 세워줍니다. 자, 시라는 것은 무슨 시냐면 베푼다라는 뜻이에요. 베푼다 시 한자인데요. 그래서 병원 이름을 베푸는 병원, 시병원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줘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감리교도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감리교 선교사니까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들, 아현교회, 상동교회, 동대문교회 이게 다 이제 최초의 감리교회들이거든요. 이 교회들을 이제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1895년에 10년 되는 해죠. 85년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95년 됐으니까 10년 동안 이제 치병원도 하고 이제 뭐 교회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1895년에 조선에 콜레라가 유행을 해가지고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코로나처럼 전 국민이 이 질병 때문에 고생을 했던 해가 바로 1895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콜레라가 다 유행을 하니까 감리교 안에서만 의료 활동을 벌여서는 조선인들을 구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조선에 들어와 있는 뭐 북장로교회라든지 뭐 성공회라든지 뭐 이런 데랑 다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팀을 짜가지고 이제 의료 활동을 펼치는 그 구심점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크랜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일본이요. 한국 땅을 조금씩 이제 야금야금 이렇게 쳐들어오다가 1907년이 되면 이제 고종을 강제로 끌어내려 버려요. 칼 들고 궁전을 찾아가 가지고 고종을 그냥 강제로 끌어내리는 일이 강제로 끌어내리고 군대 해산시켜 버리고 아까 그 신식 군대 만들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식 군대들이 뭐 쌀에다가 모래 섞어줘가지고 막 난리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새로 만들었던 그 신식 군대를 다 해산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일본 군대를 궁궐에다가 이렇게 주둔시키고 왕도 강제로 끌어내리고 하는 일이 언제 벌어지냐면 1907년에 벌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의 선교사들이 정책을 미리 정해놓은 게 있을 텐데 이때부터는 이제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나라가 없어지니까 그 감리교는 이제 감독들이 있잖아요. 감독. 이제 각 교회를 감당하는 목사가 있고 그 목사 위에 이제 감독이 있잖아요. 그 감독들이 우리가 한반도에서 조선 땅에서 선교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일본 정부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 정부가 하자는 것을 들어주어 가면서 조선 안에서 교회들을 계속해서 설립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크랜턴 선교사예요. 그건 안 된다. 우리가 조선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선교 정책을 했던 것처럼 조선 국민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우리들이 끝까지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맞섰던 사람이 바로 스크랜턴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개 선교사가 감독하고 맞서서 싸움이 되겠어요? 감독은 선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항의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싸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친일파였던 해리스 감독하고 충돌한 후에 이 사람은 감리교회에서 선교사를 사임해 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 감리교가 초기에 세웠던 그런 선교의 마인드, 초심으로 선교하지 못할 바에는 내가 감리교 선교사로서 일본에 협조하면서 이렇게 조선의 선교사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디로 옮겨가냐면 성공회로 옮겨가요. 성공회. 예, 미국에도 성공회 교회가 있죠. 에피스코팔 철치. 예, 미국은 그렇게 부르고요. 원래 이제 영국에서는 앵글리칸 철치라고 부르죠. 예, 영국에서는 이제 자기 그 국왕이 교황의 역할을 대신하는 교회. 그게 바로 성공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회로 옮겨가지고 평신도로 그냥 선교 활동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감리교 역사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뭐 조선 땅에 이렇게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연합팀을 꾸려서 뭐를 했다 이런 것도 멀리 이렇게 선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감리교회에서 충돌을 빚고 밖으로 튀어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언제 선교사로 파송받았고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을 감리교회에서는 자기들 입으로는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역사에서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아,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어머니가 또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잊혀진 선교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봤던 것은 헤론 선교사,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스크랜턴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이렇게 이제 5분 한번 살펴봤고요. 그 사람들이 선교했던 당시의 상황들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밑에 그 노트에다가 저희가 붙여놓은 차트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읽어봐 주시면 아마 내용은 이해가 가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다음 시간, 3번째 시간 시작하면서 맨 마지막에 있는 근대식 교육하고 청일전쟁 이 부분부터 다음 3번째 시간에 이렇게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